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을 이민서비스국 외 외부 기관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정된 50개국 국민의 관광 및 출장 비자 신청자 중 일부에게 최대 $20,000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영구 시행합니다. 뉴저지주에서 두 곳의 상수도 시스템이 이란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조력 사망법이 오늘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이 제공하는 유급 가족 휴가 및 의료 휴가를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아이스 등 연방의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신분 표시를 의무화한 뉴욕주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DNA 채취가 대폭 확대되고 현역 미군 가족까지 구금 및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갚지 못한 빚을 들고 미국으로 넘어온 한인 여성이 남편과 함께 소송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서비스국만 시행해온 시민권 시험을 외부 기관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직 제안 단계로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 및 정부 지식 평가 기준도 함께 손질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시험의 운영 방식과 평가 기준을 바꾸는 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이민서비스국 심사관이 귀화 인터뷰 과정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새 규정안은 이민서비스국 이외 제3의 외부기관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시험을 계속 시행하면서 외부기관도 참여하게 할지, 일부 시험을 외부기관에 맡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추진을 두고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의 유연성을 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시민권 신청자가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 정부에 관한 지식을 어떤 기준으로 입증해야 하는지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학력이나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며 어떤 기관이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시험 장소와 비용, 감독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연방규제 계획은 규정안 공개 목표를 오는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 시험 방식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시험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은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128개 문항을 공부한 뒤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가운데 12개를 맞춰야 합니다. 이전에는 100개 문항 가운데 10개가 출제됐고 6개가 합격 기준이었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것은 미국 역사, 정부 시험이며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평가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강화 전 시험이 시행됐던 2024 회계년도의 초기 합격률은 89.7%, 재시험까지 포함한 누적 합격률은 94.4%였습니다. 같은 해 81만 8,500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 소송을 확대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7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민권을 불법 또는 허위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 25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BS는 법무부가 이번 회계년도에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정된 50개국 국민의 관광 출장 비자 신청자 가운데 일부에게 최대 $20,000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합니다. 승인된 체류기간 안에 출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망명을 신청하면 전액 몰수됩니다. 한국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운영한 비자 보증금 제도를 지난 3일부터 영구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국무부가 지정한 50개국 국민 가운데 관광, 출장 목적의 B1, B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대상국 가운데 30곳이 아프리카 국가며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와 부탄,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이 포함됐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도 대상입니다. 국무부는 체류기간 초과 비율과 신원 확인 체계, 범죄 기록 등 미국과의 정보 공유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국을 선정하며
명단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이어서 적용받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10,000와 $15,000, $20,000 가운데 정해집니다. 영사는 원칙적으로 $15,000를 부과하되 신청자의 방문 목적과 직업, 소득, 미국 내 연고 등을 종합해 금액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더라도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되는 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며 실제 체류 허가 기간은 입국 심사 때 세관 국경 보호국이 결정합니다. 입국과 최종 출국은 상업용 항공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육로나 항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된 기간 안에 출국하고 비자 조건을 지키면 보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반면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망명 등 인도주의적 보호를 신청하면 보증 조건 위반으로 처리돼 전액 몰수 대상이 됩니다.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지만 이민서비스국은 보증금 부과 사실을 심사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첫 10개월 동안 보증금을 내고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가운데 초과 체류가 50건 미만이었다며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납부 대상으로 판정된 약 2만 건 가운데 실제 납부로 이어진 것은 절반가량에 그쳤고 대상국의 비자 발급도 83% 감소했습니다. 이민옹호 단체들은 높은 보증금이 정상적인 미국 방문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전역 곳곳 상하수도 시설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확산되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도 두 곳의 상수도 시스템이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최소 12개 주에서 유사한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 전역의 수도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뉴저지에서도 지방 상수도 시스템 두 곳이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사이버 보안통합센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주내 지방 상수도 시설 두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현재 FBI와 연방 사이버 안보 인프라 보호국 등과 함께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시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원격 제어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격으로 운영자들이 원격으로 시설을 감시하거나 제어하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됐지만 시설들은 즉시 수동 운영체제로 전환해 상수도 공급은 중단되지 않았고 식수 안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12개 주의 상하수도 시설에서 유사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압 저하와 침수 등 운영 차질도 보고됐지만 현재까지 식수 오염이나 질병 사례, 광범위한 급수 중단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전국의 수도시설들은 해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30곳이 넘는 수도시설이 같은 방식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조지아주 클레이턴 카운티 수도국은 일시적으로 수돗물을 끓여 마시기 권고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이번 공격이 최근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해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이란 연계 해커들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은 이란의 전술을 모방해 향후 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른 국가의 소행일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물 공급 시설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제어 장치와 원격 감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노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ISA와 FBI는 전국 수도시설 운영기관에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제어 장비를 즉시 분리하고 수동 운영으로 전환해 원격 접속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도 피해 시설의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연방기관과 함께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조력 사망법이 오늘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생명권 보호 및 장애인 권익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관련 소송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뉴욕주에서는 의사조력 사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말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오리건,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에 이어 의사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지역에 합류했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스스로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추고 의학적으로 기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말기 환자입니다. 또 환자 본인이 직접 약물을 복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이나 의료진 등 다른 사람이 대신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2명의 의사가 말기 질환 여부와 기대 수명,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환자의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평가합니다. 환자는 가족이나 의료진,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2명이 서명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음성 또는 영상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처방 발급 이후 최소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 약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은 오랫동안 조력 사망 합법화를 요구해온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 줄스 네덜랜드는 수년간 뉴욕주 의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루게릭병을 앓았던 브루클린 주민의 가족은 뉴욕에서 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타주로 이주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던 경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제도를 통해 환자가 가족들과 손을 잡으며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의사조력사망법에 찬성하는 단체들은 이 제도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존엄한 죽음을 보장한다고 평가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의사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주가 증가하는 추세며 일리노이주도 올해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허용된 지역에서도 실제 이용자는 전체 사망자의 1% 미만으로 알려졌으며 많은 환자들은 제도를 이용하기보다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뉴욕 가톨릭 교회와 장애인 권익단체 등 이에 반대하는 측은 회복성 낮은 환자의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족에게 짐스럽게 여겨 죽음을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이 시행됐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행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의사협회도 의사의 역할은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데 있다며 의사 조력 사망은 의료 윤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7년 오리건주가 처음 의사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이후 현재까지 14,000명 이상이 관련 제도를 통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이 제공하는 유급 가족 휴가 및 의료 휴가를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앞으로는 휴가 기간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가족 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더 많은 근로자가 유급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입니다. 재무부와 국세청이 기업의 근로자 유급 가족 및 병가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유급 휴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기업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최소 2주 이상 임금의 50% 이상을 직접 지급할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험 상품을 활용해온 많은 기업들이 혜택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험을 통해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역시 세액 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규모와 대상도 대폭 구체화됐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과세연도당 최대 12주에 걸쳐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5%에서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은 물론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혜 폭이 넓어졌습니다. 단, 주나 지방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라 제공된 휴가는 세액공제 자격 요건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 공제액 산정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번 제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된 유급 휴가 세액 공제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근로가족 세금 감면법을 통해 한층 확대된 조치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이 일과 생계 유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쿠시 대사의 백악관 대변인도 맞벌이 가정을 위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패키지 법안인 원빅 뷰티풀 법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유급가족, 의료휴가를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정부가 직접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기업에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제공해 자발적인 복지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과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유급휴가 확대 정책을 주요 경제 성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이스 등 연방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신분 표시를 의무화한 뉴욕주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은 마스크 및 신분 표시 조항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지방경찰의 아이스 이민단속 참여를 막는 287G 협약 금지 조항은 그대로 뒀습니다. 뉴욕 북부연방지법의 메이 다고스 티노 판사는 지난 3일 뉴욕주의 복면 금지와 신분 표시 의무 조항을 연방요원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뉴욕주는 아이스 등 연방요원에게 마스크를 벗거나 신분을 표시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26일 시행된 이 법은 아이스와 CBP, FBI 등 법 집행 요원이 업무 중 시민과 접촉할 때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속 기관과 이름 또는 배지 번호를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용 마스크나 방탄 장비, 잠복 수사에는 예외를 뒀지만 고의로 위반하면 첫 적발 때 최대 15일, 반복 위반 시 최대 1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뉴욕주가 연방요원의 복장과 단속 방식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마스크는 요원의 신분 노출을 막아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뉴욕주의 취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연방기관의 업무 방식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법을 최종적으로 무효한 판결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중단시킨 예비적 금지 명령입니다. 법원은 지방경찰의 아이스 이민단속 참여를 막는 287G 협약 금지 조항은 그대로 뒀습니다. 287G 협약은 지방경찰이 아이스의 교육과 지휘를 받아 이민법 위반 혐의자의 신원 확인과 체포, 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뉴욕의 지방정부와 경찰기관은 이미 이 같은 협약을 새롭게 체결할 수 없고 기존 협약도 오는 25일까지 종료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지방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뉴욕주가 지방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복면을 쓴 요원이 뉴욕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 정책으로 이민자에 대한 DNA 채취가 대폭 확대되고 현역 미군 가족까지 구금 추방되는 사례가 늘면서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범죄 수사와 국경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타운대 로스쿨 프라이버시 기술센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최대 92만여 명의 DNA 정보를 연방수사국 범죄 DNA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2,700명 이상의 DNA를 등록한 셈으로 현재 국토안보부가 FBI 범죄 DNA 시스템에 가장 많은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아이스에 구금된 사람들 대부분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는 일반적으로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상 이민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 번 채취된 DNA는 FB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향후 장기간 미제 사건 등 각종 범죄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논란은 DNA 채취 대상이 어린이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공개된 세관 국경 보호구 기록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14세 미만 어린이 492명의 DNA도 FBI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4세부터 7세까지 아동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가족과 어린이의 DNA가 강력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DNA 채취가 신원 확인과 국경 보안을 위한 법적 절차로 연방 범죄로 체포된 사람이나 지문 채취 대상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보 수집이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와 영장 없는 수색 금지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으로 현역 미군 가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AP 한국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한인 여성이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소송을 당했습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부부가 220만 달러 상당의 남가주 주택을 팔면서 여성 몫의 돈을 남편 재산으로 돌려 강제 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재산 이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한인 여성 서모 씨와 남편 이모 씨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파산한 토마토 저축은행의 파산 관제인인 한국예금보험공사는 부부가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남가주 주택을 팔면서 아내 서 씨 몫의 돈을 남편의 단독 재산으로 돌렸다며 재산 이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서 씨가 토마토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2013년 수원지방법원에 대출금 반환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 씨 측은 소장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대출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서류와 서명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판결은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 한국 판결을 미국에서도 인정해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냈고 올해 2월 서 씨에게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부부는 남가주 뮤리에타의 주택을 공동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소장이 전달된 지 약 6주 뒤인 3월 30일 전후 부부가 220만 달러 상당의 이 주택을 팔면서 서 씨 몫의 매각 대금을 남편의 단독 재산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재산 이전을 취소해달라는 새로운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이자를 합쳐 현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124만 달러, 하나로 약 18억 2천만 원입니다. 공사는 이번 재산 이전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이전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배심원 재판도 신청했습니다. 다만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내용은 공사 측의 주장으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방법원에서는 한국 판결에 따라 미국 내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지와 주택 매각 대금을 남편 재산으로 돌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소방청은 해외 체류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 365일 24시간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응급처치 방법과 환자의 위급 정도를 실시간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국가 번호를 포함해 플러스 82 44 320 0119입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4,977건이었으며 누적 상담은 23,0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은 국가마다 의료 체계와 응급실 이용 절차가 다른 만큼 출국 전에 상담 이용 방법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조란맘다니 시장이 아마존과 타깃, 월마트, 테무 등 대형 유통업체 40곳에 불법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속도와 출력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나 차대 번호가 없는 모페드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브루클린에 사는 17살 게브리얼 라카토 군이
시속 30마일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타다 로우 맨해튼에서 SUV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나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오는 18일까지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판매건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도 시속 15마일이 넘는 전기 자전거 판매를 금지하고 미등록 모페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활동한 한인 독립운동가 20명의 공적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한인 디아스포라 발굴 조사단은 묘비와 한인신문, 대한인 국민의 자료 등을 교차 조사해 이들의 행적을 밝혀내고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습니다. 대상에는 대한인 국민회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한 조직의 단원으로도 활동한 박자도 선생과 독립자금, 구호성금을 꾸준히 지원한 서수복 선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신청으로 조사단이 발굴의 포상을 신청한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가는 모두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온라인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이로브 화이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달 30일 요크타운에 거주하는 36살 김인춘 씨를 체포하고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 10건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아이로브 화이트 카운티와 요크 포커스 셰리프국, 남부 버지니아 인터넷 아동범죄 수사 전담팀의 공조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유포 경위와 피아동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김 씨는 현재 보석 없이 웨스턴 타이드 워터 지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셰리프국은 모든 성착취물에는 실제 피아동이 존재한다며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8월 5일 수요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치기 쉬운 날씨인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